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이제 연기의 행정쟁송을 같이 진행할 신기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올해 처음부터 1월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는 처음인데, 연기를 처음 강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로 보면 저는 사건을 수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건의 종국적인 목적은 이제 합격이니까요. 그 종국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한테 CS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느 분야나 다 그렇지만 1타 강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차별적으로 받고 싶은 니즈는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이고 좀 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피드백이 여러분의 니즈 중에 가장 클 것 같아서요. 제 메일 주소는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카카오톡 아이디도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카톡도 괜찮고 메일도 괜찮으니까 물어봐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이해가 종결될 때까지 괴롭혀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법리잖아요. 자, 이제 OT도 제가 사실 처음 해보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연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기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고 싶은 것은 맥락에 대한 이해예요. 저도 공부할 때 그랬고 사실은 뭐 두 문자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막 이렇게 암기하는 식으로 연기 때부터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맥락을 파악하고 그 맥락이 기반된 상태에서 암기가 돼야 여러분들이 그 암기가 휘발되지 않고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자, 맥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바꿔보면 여러분 거부 처분이라는 거 얘기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요구해요. 그러면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요구된다라고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맥락을 파악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 한편, 머리 한편에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상식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식을 이 용어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맥락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게 무슨 은하계 법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고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살고자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하고 동떨어지면 국민들은 뭐라 그래요? 법감정에 위배된다 그래서 공격을 하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법감정과 여러분이 글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을 연계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연기 때 진행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부처분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있어야 거부처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다. 이게 판례의 입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합격의 법학원에 걸어오는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마음에 들어서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싫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걔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안 알려준다고.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또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왜 너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신청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행정청한테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요. 거부했어요. 똑같잖아요. 행정청이라는 주체도 법인격이 있는 주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인격이 있는 주체죠. 그러면 주체가 달라진다고 상식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안 가르쳐주니까 시비를 걸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나한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한테 또라이라 그러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식과 그 다음에
법규상의 표현을 이제 일치시키는 과정 있잖아요. 그게 연기 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전 그래서 연기 때 여러분이 읽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법대에서도 사실 행정법은 3학년 때부터 배워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러면 여러분은 비법대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어려우니까 암기하자 이렇게 해서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저편에 있는 상식과 그 어려운 용어를 일치시켜서 그것을 습득해 가는 과정.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2기 때 가면 암기는 어느 정도 돼요. 억지로. 근데 정작 쓸 말이 별로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그거는 맥락이 선행되지 않은 암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맥락이 선행이 되면 쓸 말이 많아지고 내가 나만의 표현으로도 글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가 돼요. 그러면 답안이 풍성해지고 차별적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연기 때 강조하는 사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례들을 그 용어하고 매칭시키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연기 때 완벽하게 습득하면 여러분들이 연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연기 때는 여러분한테 각 쟁점별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풀이를 제가 작성한 내용을 하나씩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나가는구나 라는 것만 간만 보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모범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요거죠. 요걸 리마인드 해야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부분이 있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게끔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매칭해 가는 과정. 즉 상식과 법 표현 이거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연기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끔은 제가 여기서 두 문자를 따드릴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기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소화해서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부분만 우리가 연기 때 구체적인 목적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일기 때는 이제 문제를 좀 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사례집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11월에서 12월에 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제 사례집의 목적은 똑같은 문제가 출제돼서 여러분이 대박치길 원하는 그런 사례집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입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가이드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례집을 기반으로 해서 본 교재하고 병행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굉장히 단권화돼서 최소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만 암기하면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 서랍에서 땡겨오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맥락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죠. 자, 1기 때부터는 뭐냐면 글로 표현하기예요. 뭘 글로 표현해요? 연기 때 배운 건 여러분 맥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 글로 전환하는 과정. 자, 이게 일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알고리즘. 그거를 글로 쓰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 국민 중에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A4지 한 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외계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맥락을 파악했다 그래서 그게 글로 그대로 전달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딴 거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연습을 통해서만 억지로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기 때는 가급적이면 제가 첨삭을 할 예정인데 이 맥락이 글로 표현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전환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만 체크를 할 거예요. 이 부분부터 뭐 암기가 제대로 됐냐, 판례를 정확히 썼냐 이거는 사실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기 때는
이때도 만작가지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때의 목적은 이제 설득하기예요. 여러분, 답안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채점자를 설득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는 글로 썼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제는 설득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설득의 대상이 저예요. 저는 그래도 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보다는 조금 알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아주 조금만 써도 저는 설득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판결문이라는 것은 판사가 법대생이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쓰는 글이에요? 아니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쓰는 글이에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쓰는 글이에요. 평균인들이 그 판결문을 보고 당의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최고의 판결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글은 채점자를 위한 글이지만 채점자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여러분의 글만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형성되느냐를 채점의 포인트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 협의의 소익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뭐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협의의 소익의 의, 취지, 요건, 효과 뭐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저를 대상으로 해서만 설득하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자, 3기 때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상이 될 수 있어요. 문제풀이에 심한데 설득을 해요. 누구를 설득하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법대를 나왔을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회 일반의 평균인 전혀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의 사례를 설득할 수 있느냐의 포인트에서 3기를 접근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로 전환될 때 글이 어떻게 되냐면 풍성해지고 보다 논리 정연해져요. 여기서는 굉장히 압축적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압축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풍성해지고 논리 정연해지면 이때 와서는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글이 되겠죠. 결국에는 포섭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섭 뭐 자꾸 강조하는 포섭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 같은 전문가들이 뭐 발달장애, 뭐 표리성 장애 뭐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 어때요? 무슨 소리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 뭐 오은영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전문 용어를 쓰나요? 별로 안 쓰면서 일반인들의 감정이 이성에 부합되도록 설명을 하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솔루션을 내놓기 때문에 호응을 얻고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포섭이에요. 그래서 뭐 당의 사안에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포섭이라는 것은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 그 다음에 참조 법령,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례의 일반 법리를 끌고 왔으면 그 일반 법리가 제시문 속에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해결되느냐의 과정을 잘 보여줘야 돼요. 썰 풀듯이. 이 얘기 속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답안이라는 것, 우리가 엔드 스테이트는 결국에는 2단계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단계에서 얼마만큼 내가 당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포섭을 만들어 가느냐 그 부분이. 근데 갑자기 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단계는 이렇게 되고 여러분한테 그 포인트에서 강조를 각각의 단계별로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샌가는 제 책에 보면 마인드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펼쳐볼까요? 거기에 보면 기승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전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쟁송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사례든지 간에 주어지면 여기에 있는 기승전결, 기승결에 있는 쟁점으로 끌고 와서
당해 사안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결론에 이르는 포섭을 완성하는 단계. 자, 그게 이제 내년 시험에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요 각 단계별로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채워 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제가 원하는 단계에 이르리라 믿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0기부터 3기까지의 간략적인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승전결이라는 게 뭐냐,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추진하든지 간에 결론부터 다르기는 어렵죠. 그래서 기승전결이라는 순서대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트가 돼요. 소송이라는 것도 우리의 인생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승전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행정법이라는 게 뭐냐, 행정법 관계 뭔지를 알아보는 게 우선 시작이 돼야겠죠. 자, 보세요. 사법연수원이 있었고요.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소속의 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법연수생 갑이 있었어요. 사연생이라고 할게요. 사법연수생이 이제 피해자 을이 있었어요. 피해자 을. 실제로 제 연수원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갑이 이제 연수원에서 성적을 좋게 받아야 자기가 원하는 직역으로 갈 수 있어서 사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여러분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거나 본 사람이 있어요? 저희 기수에서는 한 명이 죽었어요. 진짜 공부하다가 시험 보다가 8시간을 보거든요. 근데 화장실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거기서 이제 드랍되거나 소기의 성적을 못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삐뚤어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갑도 그런 자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이제 인근의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자기 옆집에 있는 여자가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갑이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온전한 정신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입을 했어요. 베란다 1층이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어때요? 증거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이제 강제추행을 하려면 장갑을 벗어야 되잖아요. 장갑을 끼고 강제추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장갑을 벗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시도하려는 그 순간에 그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확 물어버렸어요, 왼손을. 그럼 사람이 놀라서 이렇게 딱 빼잖아요. 그래서 치아 결손이 발생했어요. 그 남자는 도주했어요. 근데 여자가 면식범인데 왼손에 이빨에 물린 자국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갑한테 이제 뭘 해야 돼요? 야, 나 있잖아. 치아 결손 발생했고 이제 문 열어놓고 내 맘대로 잘 수도 없고 직장도 못 다니겠어. 1억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자, 1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어느 법원에 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 상식에 비추었을 때 어느 법원? 법원은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어느 법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사법원 가야 돼요. 자, 민사법원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자, 그러면 민사법원에 있는 판사의 최대의 관심은 뭐예요? 얘네 둘이만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1억 줘. 1억 제가 지금 자산이 없어서요. 지금 충격도 있고 변호사 선임료도 내야 되니까 8천으로 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만약에 을이 그래, 오케이,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뭐 이렇게 한 다음에 8천으로 해결되면 판사는 어때요? 끝이에요. 여기에 있는 법률 관계는 을과 갑 사이에서만 종결되고 둘만 행복하면 오케이. 민사법원 판사는 그래서 조정의 회부를 잘하는 판사, 조정에서 조정률이 높은 판사가 민사에서는 에이스예요. 직접 하지 않고 조정위원들이 자 이렇게 하시죠. 그냥 이렇게 해서 조정이 딱 되면 최고죠. 그거를 사적 자치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사적 이익은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거는 왜요? 관련된 이익이 사익이기 때문이에요. 사익. 그렇죠? 그래서 민사법원 판사는 속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단독 판사로 한 명이 해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법률 관계네요. 민사법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관계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갑이 아까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갑에 자, 고양지청에서 이제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하면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하죠. 자, 이거는 무슨 과정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형사죠. 형사. 그래서 형사법원에서 해요. 형사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형사법원에서의 최대의 관심은 뭐예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에요. 그렇죠? 얘가 진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죄형법정주의라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적법 절차대로 진행만 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처벌되면 끝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모든 법률 관계가 끝나나요? 아니면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는 뉴스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누가 누구한테 뭐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산을 분할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일부 승소됐다 이런 표현들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형사? 누가 기소됐다, 누가 유죄가 확정됐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접해서 여러분의 상식 속에서 형사하고 민사에 대한 법률 관계가 법률 관계의 전부라고 오인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빨간색이 없네요. 자, 사법연수원이 얘한테 뭘 해요? 얘한테 뭘 줘요? 자, 그래서 해임을 해요. 해임. 야, 너 이제 우리 여기 다니지 마.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럼 네 하고 그냥 안 다니나요? 아니면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야죠. 이때의 시비가 뭐냐면 행정법원에 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는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행정법원의 판사가 여기 있으면 이제 소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이 시비를 거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비거리를 던져준 사람은 누구예요? 사법연수원장이죠. 근데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이걸 대신하긴 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피고가 되는, 소송을 받는 애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민사법원에서는 아까 갑하고 을 사이에 서 있을 때는 판사가 어때요? 그냥 니들끼리만 좋으면 되니까 잘 해결해봐. 누가 거짓말 하나 보고 이런 거죠? 여기서는 어때요? 갑자기 얘가 등장했네요. 얘는 뭐예요? 행정청이에요. 원고한테 승소를 던져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가 뭔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이라는 게 있죠. 그 목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사가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민사법원하고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 중에는 행정법원 판사가 부담이 될까요? 민사법원 판사가 부담이 될까요? 행정법원 판사가 훨씬 부담돼요. 왜? 얘도 공무원이잖아요. 물론 권력 분립이라는 관념 속에서는 뭐 과감하게 해도 되지만 얘는 뭐예요? 행정청은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죠. 선거를 통해서 선출돼. 근데 판사는 민주적 정당성은 없어요.
그런데 얘가 한 짓을 갖고 야, 너 잘못 그따위로 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판사는 3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뭐예요? 사익이에요. 사적 이익이니까. 근데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어떤 공직의 공무 수행에 있어서의 적법성, 신뢰성, 불가 매수성, 청렴성 뭐 이런 것들 공익이에요. 그래서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의 뭘 해줘야 돼요? 저울질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표현은 오늘 암기를 하세요. 자, 이게 비교 형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교 형량. 그래서 행정법원 판사는 3명인데 가운데 있는 판사를 부장판사가 해요. 그 다음에 좌우에 배석 판사가 졸고 있어요. 진짜로. 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어요. 법원에는. 그래서 되게 오래 하거든요. 그럼 부장은 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사가 뭘 하냐면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공익과 사익 사이. 누가 많이 이길까요? 공익이 훨씬 많이 이겨요. 행정소송에서는 여러분 사익이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행정소송 변호사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승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얘기를 할 건데 비교 형량이라는 부분. 그럼 뭘 비교하느냐? 사익과 공익을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때의 상익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권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권익이 좀 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이때는 그냥 사인과 사인이지만 이때는 이 사인이 어떤 위치로 바뀌어요? 국민의 위치로 바뀌기 때문에 권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렇죠?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는 단순한 사익, 사인과 국가 사이에서는 권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권익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권익 보호. 그렇죠? 행정의 법률 적합성에 대한 사법 심사.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는 이유는 얘가 가지는 이익이 권익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아, 행정법원은 판사가 민사법원 판사나 형사법원 판사하고는 이런 게 다르구나. 결국엔 얘가 그래서 당해 사건에서 쓴 결론. 그게 판결문이고 그게 주문에 실려요. 이게 판결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판결문은 종류가 딱 3개예요. 행정법에서는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게 있어요. 각하가 있어요. 각하. 그 다음에 인용과 기각이 있어요. 자, 각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소개팅을 해요. 그런데 카카오톡을 먼저 저도 이렇게 뭐 알려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을 봤는데 보니까 딱 오타쿠 같고 좀 느낌이 이상하면 안 만나죠. 그게 뭐예요? 각하하는 거예요. 만나기조차 안 하는 거예요. 판사가 각하하면 여러분은 변호사나 여기에 있는 원고가 판사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판사한테 카톡으로 각하당하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충족이 안 돼서 각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각하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디스미스예요. 그 다음에 인용이 있고 기각이 있어요. 각하가 안 되고 뭔가 본안으로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링 위에 올라와요. 링 위에 올라오고 얘는 링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UFC 봐요? 여자분들은 안 보겠죠. UFC 보면 체중을 재고서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요. 체중이 안 되거나 오버되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되는 거예요? 각하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강조했던 맥락이라는 표현을 지금 또 까먹었죠? 원래 사람은 한 10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 느낌, 그 상식, 그게 소송법적으로는 각하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자꾸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인용은 뭐냐면 원고가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래서 인용이에요. 그럼 원고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원고가 이기는 거죠. 그럼 원고는 뭘 청구했어요? 당에 얘가 한 요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서 시비를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처분이 위법하다. 이게 주문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각이다. 기각이면 원고가 지는 거예요. 이걸 기각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원래 원했던 거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던 건데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말이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너의 청구를 리젝트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소개팅에서 카톡을 보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카톡이랑 너무 괴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프터를 안 해요. 그게 기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각이 기분 나빠요? 각하가 기분 나빠요? 그거는 약간 가치의 표현이긴 하지만 각하가 훨씬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왜? 만나볼 기회조차 박탈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 행정사건에서 만약에 소가 각하된다 이러면 대부분 선임료를 돌려주는 경우들도 많아요. 최악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판사도 못 만나보고 끝난 거야? 이렇게 돼요. 자, 그게 각하고 여러분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배워나갈 내용에서의 8알이에요. 어느 경우에 그러면 각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야, 그러면 행정청이 하는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 아예 판사를 못 만나는 경우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민사는 그렇지 않아요. 엄격한 소송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인과 사인 사이의 사익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지들끼리 원하는 대로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행정청이 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는 뭔가 까다롭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판사가 3명이나 이렇게 있다? 그 얘기는 얘가 하는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얘가 하는 행위는 왜 중요해요? 얘가 달성하고자 하는 건 공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더불어가는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 가치를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나 아니면 어느 거나 언제나 항상 어느 때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다라는 거죠. 일정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된 애들만 이것에 대해서 시비가 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여러분 마인드맵에 보면 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기. 이게 소송 요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가 충족되지 않고 흠결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판사랑 카톡이 차단되는 것. 만나지도 못하는 것. 이게 각하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변호인 입장이라면 첫 번째 과제는 뭐예요? 기에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게 출발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문제에서 기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물어볼까요? 당의 소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그게 바로 기에 관련된 컨텐츠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부족했어요. 흠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의 소는 부적법함으로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여러분한테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이 기와 관련된 쟁점이네. 그러면 원고적격부터 관할까지 충족됐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식 속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을 보면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인용, 기각 이렇게 있죠? 그래 얘는 뭐예요 지금? 우선 기가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링 위에는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링 위에 올라가서 이기는 경우 대박이 난 거죠. 기각이 되면 이제 처분은 적법하게 되는 거죠. 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정 판결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야, 내 사정 좀 봐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원래는 지는 건데 야, 이게 공공복리상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내 사정 좀 봐줘. 이렇게 되면 원래 인용인데 기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어요? 뭐야, 내가 이기는 건데 왜 지어야 돼? 그러면 돈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그쵸? 이런 것도 있네? 그게 사정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사정 판결이라는 것이 행정소송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왜? 그만큼 공익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민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얘가 이 갑이라는 사연생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만약에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됐어요. 성범죄 사건을 맡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돼요. 그러면 성범죄 사건을 더 잘할 수는 있죠. 그러나 공익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미치는 유해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갑이 여기서 안 됨으로써 해임이 됨으로써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그 사이라는 부분 사이에서 여러분 어때요?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라는 부분에서 그리 민사만큼 가볍지 않다라는 느낌. 자, 요거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소송 요건에 대해서 엄격함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뭘 고민하냐면 사법연수원 대법원에서 얘한테 해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 시비를 걸죠. 시비를 거는 걸 뭐라 그러냐면 제소라 그래요. 제소가 뭐예요?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소해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를 어디에 가둬서 죽였어요? 뒤주에 가둬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반역죄를 범한 경우에는 뒤주에 가둬서 죽인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아니면 영조가 저기 뒤주가 보이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저는 뭐 국사적인 지식은 없지만 뭐 뒤주에 가둬서 죽인다 이런 죄형 법정주의가 그 당시에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물론 고증이 필요하겠지만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영조의 마음대로 지배가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인치라 그래요. 인치주의. 사람의 마음으로 지배되는 사회.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왕이 사냥을 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에 뭐 갑이 살고 을이 살고 병이 사는 이런 마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을에 이제 멧돼지도 많고 노루도 많기로 유명해요. 그러면 야, 나 오늘 사냥 좀 해야겠는데 연산군이 야, 오늘 사냥하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부하들이 야, 니네 지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비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연산군 마음대로.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세상이에요? 내가 언제 집을 비워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갇혀서 죽을지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사회예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벼락이 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사회.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회예요.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폭발한 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잖아요. 야, 안 되겠어. 법으로 정해놔. 그래야 내 삶이 예상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치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영조가 뭐 가두고 그 다음에 사냥하라고 집을 비우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얘가 하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행정작용. 국가가 하는 모든 액션 이걸 행정작용이라 그래요. 요거는 암기를 해두세요. 행정작용. 근데 그 행정작용 중에서도 나중에 시비를 걸 수가 있는데 그것 행정행위라고 해요. 이거는 지금은 기억 못해도 되지만 행정작용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행정작용이잖아요. 행정작용은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해라. 그래야 내가 법에 적혀져 있는 걸 보고 언제 집을 비워야 될지,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무엇에 가서 죽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 이게 법치주의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행정이라는 것도 법에 근거가 있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기억을 오늘 해둬야 돼요. 자, 법치 행정의 원리라 그래요. 법치 행정의 원리.
법치주의에서 법치 행정의 원리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조문이 법전에 행정기본법이 없죠. 자, 여러분 핸드폰에서 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서 행정기본법 8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법치 행정의 원리 그러면 행정기본법 8조에 있어요. 자, 요거는 행기 8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두고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문제에서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표현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본법 8조를 조문을 정확하게 적시해 줘야 돼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조문을 정확하게 적시했는지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할 건데 행정기본법 8조 자, 이 부분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 행정법이 쉬워져요. 법치 행정의 원리. 자, 그럼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에게 지금 요구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가 그렇죠? 누구냐면 대법원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이렇게 사법연수원장이라고 해보세요. 자, 얘한테 이런 작용을 할 때 행정기본법 8조에 따라서 법치 행정의 원리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법에 적혀진 대로 얘한테 해임을 해야지. 야, 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범죄야. 넌 해임이야. 이렇게 해요. 아니면 법에 이런 경우는 해임, 이런 경우는 뭐 파면, 이런 경우는 정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법대로 위원회 열어서 해요. 법대로 위원회 열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거는 처음에는 즉 행정청이라는 애가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 행정청이라는 애도 법을 보고서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 표현도 여러분 오늘 암기가 돼야 돼요. 맥락으로 뭐 강의한다 그러더니 암기 엄청 하네요, 오늘. 그렇죠? 자, 1차적 판단권자라 그래요. 1차적 판단. 뭐에 대한 1차적 판단이에요? 행정법 관계에 대한 처음 판단하는 자예요. 왜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법치 행정의 원리 때문에. 1789년 이후부터 행정청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법을 보니까 얘는 해임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처분이 되는 거예요. 행정작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한테 시비를 걸면 얘도 법에 있는 대로 됐나? 라고 다시 보죠. 그렇죠? 그럼 얘는 몇 차적 판단이에요? 얘를 2차적 판단권자라 그래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 개별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행정고시에서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얘도 행정법을 보내요. 사실 요새 로스쿨에서의 행정법 공법보다 행시의 행정법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행정법을 합격한 애예요. 행시에서. 얘는 뭐 사시에서 행정법을 받건 로스쿨에서 공법을 받건 얘도 뭐예요? 사시나 뭐 변시 여기서 행정법을 보내요. 그럼 얘가 틀릴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승소율이 낮아요. 행정법 관계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파생되는 법리와 논리가 많아요. 여러분 그 올해 기출에서 예방적 금지 소송 나왔잖아요.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모르겠어요. 그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부분을 답안에 현출했는지가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이 가치가 행정법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고 교수들이 되게 좋아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하는 판단에 대해서 함부로 시비 걸거나 행정청이 하는 판단에 대해서 함부로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긴 쉽지 않다라는 이 사법 소극주의, 조심스러운 이 부분,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이라 그래요. 1차적 판단권 존중.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는 방식은 두 개가 돼요. 처음에 시비를 걸 수 있는 대상과 요건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1차적 판단권이 존중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으로 넘어온 다음에도, 그렇죠? 인용과 기각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처분의 위법 기준 시점에 대한 뭐 처분시냐, 뭐 판결시냐, 이 부분도 다 똑같은 이 맥락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느낌을 우선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돼. 아, 행정법원 판사가 얘가 딱 여기 등장하는 순간 같이 녹봉을 받는 사람인데 얘한테 함부로 잘못했다고 하기 쉽지 않은 이 껄끄러운 마음. 그래서 3명이나 여기 앉고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기에서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아무나 시비 걸지 못하게 하게끔 하는 것. 이게 기에 있는 소송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암기해야 되는 표현.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부분.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두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게끔. 행정기본법 아까 몇 조였어요? 8조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행정기본법과 관련된 내용과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외우라고 하는 조문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자꾸 반복 숙달해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편하고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1차적 판단권이 이루어지고 그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 때문에 소송 자체, 즉 시비를 걸 수 있어서 링 위에 올라가는 그 요건 자체도 매우 엄격하게 하더라. 그게 기에 있는 소송 요건이고, 이런 것들이 흠결되었을 때 판사는 각하다. UFC 선수 중에 야, 너 링 위에 못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판사는 각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카톡으로도 만나고 싶지조차 않아. 그걸 각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각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당사자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비와 검토가 팔알이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됐는데도 소를 제기하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돌려줘야 될 정도로 당사자한테는 매우 중차대하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에 대한 이 소송 요건을 여러분의 상식과 연계시켜서 맥락으로 만들어 보는 거, 그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